아무리 좀 공주 뭐 그 과부라 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튼튼한 태종 야심만만한 태종 무열왕이니까 거기에 뜻을 둔 거다. 그랬는데 이 보통 이 사가들이 삼국통일은 김신하고 김신주가 했다 이렇지만은 그건 잘못이다. 두 쌍두마차가 아니라 이건 삼거두가 한 것이다. 또 태종이 승하한 뒤로는 문망에 들어서 그 일을 메꾸고 태종 문무왕 또 김유신과 원효 이렇게 삼두마차가 한 것이지 쌍두마차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그때 벌써 43, 4년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노 스님의 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를 저한테 두 가지를 해주시. 하나는 율곡 선생이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이제 이 원효 스님의 그 여섯공주를 만났던 얘기를 그냥 그런 배경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 명랑조사가 구원해갖고 문창성의 전기를 당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 내 손으로 삼국통일을 하는데 한번 내가 기여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과 무언가 큰 결연의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정 당신이 그렇게 누가 잘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나 이렇게 노예까지 해가면서 들어간 거다. 여자가 탐났더라면은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했을 텐데 여섯공주는 그런 원대한 뜻이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음미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내도 좋겠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또 그렇게 의심을 두고 왜 원효가 정말 초지보살쯤 된 보살이란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여섯공주한테 갔겠느냐 이런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이 여러분들 파심수영장 잘 읽으셨죠? 그 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또 보살계에 대한 종효도 쓰시고 주석도 하고 이 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죠. 당신은 파괴해서 설정 놔놓고 후배들한테는 계를 갖다가 제키라고 그냥 강요했다면 우습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이 도스님 말씀과 같이 여섯공주를 한테 간 거는 어떤 계다 이거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설총을 낳아갖고 설총한테 참 여섯공주한테 내가 이제 큰 임무를 내가 지금 점지해 놓으시니까 길러서 큰 인물을 만드는 것은 이제 공주의 책임이오. 이렇게 떠났는데, 공주가 그 하나 갖고 지금 삽니다. 근데 설총이 그냥 왕궁이나 이 여섯궁에서 세상에 없는 귀염둥이라서 조동으로 키운단 말이요. 뭐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안아주고, 뭐다 이모들이 안아주고, 그 귀여운 신부들이 안아주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로 키워갖고, 곱주는 말이라 그냥. 말도 함부로 했었고, 건방지게 그냥,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 7살 때, 나는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원효스한테 들여다 줍니다. 바로 그때 원효스님이 자기가 태어나던 자리에다 지은 설화사, 또 자기 태어났던 집, 원래 집 초계사, 그쪽에 계실 때라고 그래요. 그 설총을 들고 처음으로 가서 그 설총을 맡기고 돌아옵니다. 7살 때라고 그래요. 그 7살 때 받아들여놓고 보니 세상에는 그냥 아무것도 무섭단 말이요. 큰 기대를 걸고 더구나 파괴성 소리 들어가면서도 참 감수를 했는데 이놈이 생김새가 영 틀렸어. 그동안 얼마나 그냥 조동으로 키웠던지 거기서부터 이제 채찍을 가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한문을 배우는데 한문 터득을 못해. 그래서 한문을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두문입니다. 저희도 이 이두문을 설총 선생이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 국사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노심이 안 그러시대요. 그 이두문을 어찌 설총이 지었느냐? 설총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효스님이 창하신 거다. 확실한지는 몰라도 그 이두문이 일본말의 모체라고 그래요. 일본말도 이 이두문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다. 이건 원효스님이 설총을 가르칠 때 그 편법으로 썼던 게 해놓고 보니 좋거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원에서 많이 쓰고 또 설총 선생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학을 대성시켜가지고
스승 위에 있을 적에 역시 이두문을 사용했고, 그렇게 한 건데, 아까 오늘 스님은 스님이니까 온갖 공을 당신은 생각 안 하시고 산에 들어가서 딱 입다 모시니까 설총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한 거다. 이두문은 오네스미 장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저도 그건 참 전적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설총이 커서 아니 아버지 밑에 크니까 맨날 보는 게 스님들이잖아요. 조동으로 이 요속궁에서 클 적에는 세상에 없는 곱비 없는 망아지 같았지만은 일단 절에 들어와서 절법으로 험하게 이 훈도를 받은 뒤로는 절물이 꽉 들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 어느 여사한테 저도 머리 깎고 중로를 하랍니다 하니까 오늘 스님이 너 아니라도 지금 구군이 상승되고 이 불교 교운이 이 불교 운이 지금 아주 상승된 따라서 너 아니라도 도인 스님이 지금 깨쏟아지 쏟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안에는 훌륭한 인물이 기라산같이 많은 때다 지금. 또 많이 또 앞으로도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금 유학이 자리를 못 잡았어. 더 공부하고 또 중국으로 연락을 해서 그 유학의 전적을 많이 들여와 갖고 유학을 네가 대성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보급해라. 굳이 중대를 걸 굳이 말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 노스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총 선생의 유학의 정말 비조가 되죠. 그러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님네들 함께 사니까 스님네들 좋거든. 어릴 때 그건 다 까먹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 스님께서 너 아니라도 이 고성들은 많이 날 테니까 너는 유학을 우리나라에 보고하는 일에 종사해라. 지금도 그래서 지금 설총 선생은 우리나라 유교 학문의 그 조정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자기 본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이 일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대본산 주지만 한등 하면 세상에 없는 큰 스님 되어버리고 절 그냥 주지만 하면 절 것이 다 자기 사유물 그냥 알아서 써버린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침은 뒤에 보면 호용죄라는 게 나옵니다. 아시죠? 절 물건도 시주금도 호용죄에 걸려서는 안 된다 해서 꼭 허락을 얻어 쓰라 하고 이렇게 제자리에 앉을 때 남을 때는 또 다음 어떤 불사에 쓸 적에도 다 이 시주자에게 고하고 쓰라고 한 건데 요즘은 그 가령 시주금이 1,000원 들어오면 1,000원을 고스란히 불사에 쓰면 그건 참 도인이고 한 500원이나 쓰고 500원 쯤은 그냥 내 포켓 넣어가지고 적당히 내가 써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주 허다합니다. 이건 호용죄는 그냥 이건 순투도죄라요. 호용죄가 아니라 이건 투도죄라. 그래서 이제 불사금하고 절에 둔 같은 돈이라도 불공금하고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공은 내가 불공해준 대가로 받은 거니까 이건 사중에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이러지만은 불사금은 불사에만 꼭 써야 그게 옳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불사금인지 이건 사중 쓸 돈인지 자기 포켓에서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초파일이나 정월이나 칠석이나 동기나 이렇게 한탕 뛰면 그 돈 딱 수표로 끊어갖고 서울 올라가서 호텔에서 한 일주일씩 지고땡을 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도 없고 다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보통이라는 게요. 정의현도 지내고 뭐 대본산 지낸 뭐 큰 스님은 뭐 1억 5천을 잃어갖고 허덕인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공금을 삼보우 정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써버리다니. 아마 그 스님은 자기 상자 지금 강원이나 어디 선방에 갔다고 양식 대주고 돈 대줄 사람이 아니기요. 노름에서 돈 1억 5천을 날리다니. 그 1억 5천이 어떤 돈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런 소리 들을 적마다 저도 참 익히 잘하는 스님인데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강남 강북 두 쪽에 나가갖고 싸움질이나 하고 싸움질이 뭡니까? 내가 정권지어서 한번 한탕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놓고도 교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남의 일처럼 알고 그때와 지금 이런 우리의 세태와 옛날 어른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같이 나란히 놓고 볼 적에 참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나네요. 통일기에는 어떻든지 통일 전후에는 원효 스님이 동무됩니다. 참 뭐 그 후에도 아까 자장법사 때까지 찬란한 업적도 있지만은 자장법사 이후에는 참 원효 스님 동무대는 다름없어요. 당신이 지으신 대승지실론 소 같은 거는 중국에 건너가서 현수법장에 보고는 얼마나 좋은지 현수법장이 대승지실론 소를 쓰면서 효공이 이르되 해동서에 이르되 참 원효 거를 갖다 다 인용해서 증거를 삼어 자기가 할 말을 갖다가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그냥 증거를 삼어. 아까 잠깐 이 원효 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불교 사상이라는 것은 한 종파, 한 경전, 일종 일파에 치우치지 않는 부처님 49년서를 참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불교 아니겠어요? 그 사상은 어떤 사상? 일승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오직 부처님의 일승만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바탕해서 그 다음에 원효 다음에 훌륭한 주석서를 많이 저술가는 경흥대덕입니다. 경흥대덕. 그도 역시 국사의 대접을 받았죠. 신문왕이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자기 문무왕이 열반하면서 신문왕 아들한테 경대덕을 국사로 모셔라. 아주 요를 내켜 죽습니다. 국사가 되죠. 그 다음에 경스님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태현 스님, 원칙 스님의 제자가 도증 스님의 제자가 태현, 이 3대에 걸쳐서 전부 다 유식하게 돼가고, 육아에도 참 대단하시고, 그 태현 스님. 경흥 스님은 이 원효 스님과 거의 맞먹을 만큼 저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현 스님은 그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원효 스님은 250여 부, 경대덕은 240여 부, 이 태현 스님은 180여 부. 아무튼 대단한 저술가예요. 그래 이제 신라의 3대 저술가라. 그러니 뭐 당신 그 저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주석을 많이 붙이고 어떻든 저술가죠. 3대 저술가라면 그렇게 없죠. 원효, 경흥, 태현. 아무튼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 의상 스님은 625년생이죠. 우리가 6.25 동란 생각하시면 의상 스님은 나이를 얼른 기억해 낼 겁니다. 625년이라고 원효 스님은 617년이니까 8살 차이거든요. 속성은 김씨니까 역시 왕족 출신 중에 먼 친척인지 가까운 친척인지 몰라도 왕족과 같은 김씨 모양이고 그분도 이 스승이 없습니다. 원효 스님처럼. 일종의 어떤 스님이 스승이라고 적은 게 없어요. 의상 스님이 빛이 날수록에 어떤 전통적인 그 스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형님 동생 했는지는 몰라 그래도 형님 아우 이렇게 해서 둘이는 지금 한산십득처럼 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같이 가려다가 또 안 간 적도 있고 그러죠. 의상 스님이 그렇게 이제 그릇이 좋고 하니까 이제 원효 스님도 애껴서 같이 또 중국에 처음 갈 적에 돌아오고 그랬습니다만 갈 적에는 사실은 그 현장 3장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현장 3장이 현장법사가 이 인도에서 많은 전적을 가지고 돌아와 갖고 새로운 역경 체제로 아주 정말 크게 빛을 발할 때니까 그러니한테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또 인도에서 직수입원 경전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전에 역경원에서 역경사 양성 때 제가 처음에 저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원효 스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대요. 역경원장께서 산스크리트어가 범어가 중국어로 번역될 적에 저기는 표문자고 여기는 표의 문자니까 우리 소리 글자예요. 우리처럼 범어는. 그런데 그걸 갖다 표문자로 만들어질 적에 이 표의 문자로 만들 적에 많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간다 사람이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간다 사람이 이 말도 정말 다 맞지요. 이렇게 우리 말처럼 이렇게 소리대로 하는 말을 함으로 만들자면 그게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번번을 보기 전에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장에는 4,000명, 5,000명, 예, 현장 3장에 그 역장에 종사한 사람들이 뭐 4,300인가 뭐 4,500인가 그렇죠? 예. 그 위에도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몇천 명씩. 예. 번역해낸 사람, 그것을 아주 글을 유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또 뜻이 맞는가 또 보는 사람, 뭐 아무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역경원에서 하는데도 그래도 아까같이 소리글을 뜻글로 번역할 적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글로 된 것을 또 이제 우리 소리글로 한글로 한다. 여기에는 무리가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서 해야 한다. 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역경원의 시작은 참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증이라고 해서 그때 운기 스님하고 누구 둘인가 하고 역경사는 그저 대여섯 명 하고 이렇게 가지고 손을 댔으니 문제 증의할 새도 없어요. 증의한다고 운기 스님 모시고 증의한다고 하면 이제 운기 스님이 한문책을 놓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걸 읽습니다. 내가 번역한 걸. 그럼 거기에 까딱하면 끝나요. 그게 증의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안 그랬죠. 그러니 이 역경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작업이거든. 예, 그러니 아마 오늘 스님도 그 번번으로 된 걸 한번 듣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그 현장 3장을 찾아가려다가 그렇게 못 가고 이제 당신은 그 해골을 먹고 한 수씩 해서 돌아온 거고 뭐 그건 다 아시니까 뭐 생략하고요. 그런데 의상 스님은 두 번째 결행에 나서서 당신은 갔지요.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의상 스님 혼자 갔을 적에는 현장 3장보다도 화엄하게 대가인 지엄 스님을 찾아가는 게 당신은 마음에 들었던지 지엄 스님에 가서 정말 인가를 받고 법성도로서 인가를 받고 화엄 제3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이 두 나라를 칠적에 연합군으로 해서 칠적에 그때는 이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 차지해 놓고 나서는 이제 신라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불모로 잡혀갔던 이 당나라 신라의 그 왕족과 장수가 있었습니다. 김흠순하고 김인문이었는데 김인문은 그때 돌아오고 그 다음 누가 또 김인문 대신에 갔었는데 이분들이 본국에 알려야겠는데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의상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 나라가 이태로우니 이거 우리는 갈 수가 없고 불모로 왔으니 못 가고 스님이 가야겠소. 이래서 그냥 불이 나게 43세 때에 먹고 이 제3조가 된 45세 때죠. 45세 때 갑자기 오게 되니까 아직 중도 안 된 27살인가 28살인가 되죠. 저분이 현수법장이 아직 중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때 이 거사로 있으면서 그 지엄스님에게 사사에서 글 좀 배우다가 열반하셨으니까요. 근데 지엄스님에게는 그때 각광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석인이고 또 나이도 아직은 그때는 젊고 의상스님이 이제 전법제자가 되어서 3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래 그때 그래도 이 의상스님 눈에 보니 현수법장이 비범한 인물이거든.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조국에 가야 하니까 네가 내 대신 맡아라. 고사하는 걸 억지로 맡깁니다. 억지로. 응? 아이고 지가 그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기라사 같은 지금 뭐 다들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 왜 저를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 눈에 너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네가 장차 크게 될 것 같으니 내 말 명심해라. 내 3조 자리를 그 사람이 주니 네가 3조가 돼야 한다. 억지로 맡깁니다. 억지로. 의발을 억지로 맡겨요. 근데 그 참 그래요. 현수법장 같은 아직은 중도 안 된 사람을 이제 27살, 8살이면 풋내기인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대성할 걸로 벌써 내다봤다면 의상스님의 면목이 안목이 대단하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현수법장이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중이 돼갖고 그냥 절지에 떠나오기 전에 중을 만듭니다. 그 율사를 모시다가 그냥 개를 주어서 중을 3위계를 받게 해갖고 중 머리 깎아서 중 만들어갖고 선포를 합니다. 이 3조 제3조의 자리를 법장에게 주노라. 법장의 이름도 아마 의상스님이 지어주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현수는 뒤에 당신이 쓰신 이름이겠고 법장에게 주노라 해서 3조의 양위식을 정식으로 다 해서 남겨주고 옵니다. 그래 이제 그 뒷날 탐행기인가요? 이 현수법장이 화엄 주석서를 지어가지고
승전법사를 통해서 승전이 그 현수에게 사사했죠. 예, 그 한벌 빚게 가지고 보냅니다. 제가 이걸 저수를 했는데 이 세상에 유포할 만한 것인가 봐주십시오. 혹 잘못된 데 있으면 고쳐주시고 세상에 유포할 만하면 허락을 내리시면 제가 이걸 세상에 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하는 예를 그대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형사제택이죠. 이 시업 스님에게로 이제 삼조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 현수 스님은 의상 스님이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예로 똑같이 그래 편지를 떡 써서 보냈다. 승전 스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그때 태백산 부석사 또는 그 추동에서 그 진정 스님 어머니를 위해서 그 90일간 화음 설었대죠. 그때쯤에 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는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는 기막히게 참 잘 지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답서를 보내서 참 좋다. 아마 어디 뭐 고칠 때 좀 고쳐서 보냈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된 겁니다. 부석사에서 사보로 그걸 아주 참 대대로 이 전법제자들이 이렇게 간수해서 내놨어요. 근데 이조 마렵 일제 초에 이 부석사도 역시 인물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노덕신자들이 이제 남아 계시는데 그때는 이 압박받던 시대라서 스님들이 갈 곳도 없고 뭐 물자도 적고 하니까 벽이 떨어지면 화엄경 찢어갖고 뒤집어서 벽을 발라 문창호지까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여장씨가 달랑달랑 여장씨가 왔단 말이요. 화엄경 쾌쾌 먹은 화엄경 한 집씩 짊어지고 주고 연박가라서 바꿔먹고 히히 웃고 이렇게 먹었어. 여장씨 하나가 그 화엄경을 잔뜩 그 엿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와서 경성으로 갔다. 경성이 아세요? 서울에요. 경성으로 가서 헌책방에가 팔았더니 돈이 좀 된단 말이요. 그러면 돈이 좀 되니까 엿장사가 엿으로는 한 10원어치 주면 이 책으로는 한 500원어치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장사가 없거든. 또 가서 또 오고 또 화엄경 뿐만 아니라 저 좋은 전작을 그렇게 전부 엿으로 바꿔 먹어. 부석사에 책이 많다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저렇게 해요. 화엄종의 종갓집인데 책이 없었게요. 굉장히 많죠. 그걸 다 그렇게 없었대요. 근데 책 장사가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좋아서 그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그 안에 서찰이 하나 나와. 현수법장이 의상스님에게 보내는 서찰이라요. 이걸 그냥 또 비싼 값으로 팔아서 어디로 가냐? 북경으로 갔어요. 중국 사람이 사가지고 북경으로 갔어요. 그래 북경대학에서 또 그걸 샀습니다. 그 북경대학은 어느 대학이냐 하면 일제 때 모택동이 20살 남짓 때 북경대학 도서관에 문지기로 살았어요. 처음에 문지기로. 예. 그래가지고 저 모택동이가 거기서 이제 좀 지키는 사람이 도서관 이제 직원이 돼가지고 지키면서 자기 딴에는 만권 서적을 읽었대요. 모택동이가. 예. 그러던 대학입니다. 북경대학이요. 그게 발견이 돼갖고 북경대가 사가지고는 현수법장 것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대서특필해서 일제 때 경쟁했답니다. 일제 초에. 그러니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미 일본 사람 속국이 되어 버리시니까 그게 다 가버리고 없거든요. 그러니 애석한 일이죠. 그때 사이 눈뜬 스님들이 아이고 현수법장 것이 그거 가다니. 그것도 부석사에 사보로 내려왔던 건데 사보가 뭡니까? 있는 책도 다 엿으로 바꿔먹은 때인데. 북경대학에서 떡하니 그거 하나 얻어놓고는 그냥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냥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면 일본 천리교 대학에 있습니다. 천리대학이 있는데요. 얼마 주고 사왔느냐? 200만 불 줬어요. 200만 불. 천리교라는 게 무슨 종교냐 하면 일본의 한 점쟁이 보살이 부처님 모시고 점하는 점쟁이 보살이 점쟁이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없어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요새 같으면 그 불쌍한 애들 들여다 쫙 학교 가르쳤어요. 이 애들이 가르치는 애들마다 다 성공을 해. 똑똑해져.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모신단 말이요. 그래 자기 친자식은 없지만은 어머니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가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래 그걸 장학재단처럼 만들어가 자꾸 가르쳐. 근데 이모니 또 전만 하면 또 뜨겁게 맞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큰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아들들이 대학을 만듭니다. 예.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말 것이 아닙니다. 유경사업 봅시다. 그 천리대학을 만듭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막 국민학교부터 시작했던 동안 천리교 재단이 학교가 많답니다.
천리교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천리교란 교조를 다 붙이고 천리교 대학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지금 시설이 가장 완벽하니 좋은 데가 거기랍니다. 들으니까 거기 이제 자연히 그분이 불교 신자니까 네, 불교 대학도 있고 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아까 현수법장 그걸 중국에서 2차 전쟁 치르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 그때 돈으로 이 해방 후에 200만 불에 사왔대요. 동국대학의 총장 조명기 박사가 그래서 그 중출신이거든요. 총장으로 있을 적부터 이제 일본을 들락거립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옛날 친구들도 많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2번, 3번 가도 안 보여지더라는 게요. 응? 총장 대 총장, 응? 불교대학 총장 대 총장, 이런 이치에 있어도 안 보여지더라는 게요. 그래서 사정해갖고 한번 가서 봤는데 도서관 내에 어마어마한 금고가 있더랍니다. 금고를 열고 들어가서 또 금고가 있더래요. 아무튼 열쇠 갖고 이런 열쇠를 몇 개를 들어가서 안에가 있는데 그걸 갖다 아주 공손히 받들어서 가져왔는데 내내 부숙사에 있던 내내 그거예요. 그대로. 그걸 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응? 그래서 나중에 그 조명기 박사가 총장한테 야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 원래 이건 봐라 이건 의상 스님한테 보낸 것 아니냐. 이건 부숙사 거다. 그러니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응? 그렇게 하니까 그 총장 하는 말이 이제는 나는 하나 우리는 권리가 없어. 물론 우리 재단에 안에 있으니까 우리 건 같지만 이건 일본 거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한테가 달라고 하시오 이러더래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땅땡이 줘도 이거 주려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리더래요. 그게 한 번 딱 봤답니다. 조인민 박사가 아주 참 그걸 보고는 얼마나 그냥 아깝고 부는 생각이 그냥 엿으로 바꿔먹었어요. 엿으로. 또 그 서한으로 바꿔먹은 게 아니고 화엄경 쾌쾌한 화엄경을 바꿔먹는데 그 안에 넣어놨던 게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빛을 발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옛날 성서에도 나옵니다만 돼지에게 구슬을 던져봐라. 돼지가 구슬을 아느냐 밟아버리지. 정말 그 꼴이죠. 그 천리교 대학은요. 천리대학은 현수법장의 서간문 한 장 때문에 그냥 값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그냥 올라가 보는 거예요. 200만 불 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택동에 있던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북경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면 북경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대학은 그 돈 갖다가 이제 2차 전쟁 때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 수리하는데 썼다고 그래요. 천리대학은 그걸로 인력형 인류대학이 되고 그랬는데 그 조명희 박사가 불교 서적 도서관을 가보니까요. 수백만 권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봐도 대번에 보면 한국 책을 알거더라는 거예요. 응? 간수 잘못해갖고 너덜너덜한 건 그건 다 한국 책이더래요. 임진왜란때 훔쳐갔는지 안 그러면 해방 때 훔쳐갔는지 일제 때 훔쳐갔는지 아무튼 한국 서적이 그냥 꽉 찬 게 다 한국 서적이더래요. 일본 놈 서적은 나타납니다. 경을요. 일본 놈 서적은 우리처럼 그렇게 보관 안 해요. 몇 곳씩 묶어서 딱 함을 만들어 보관하잖아요. 그게 딱 알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쟁이거든요. 그런 책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 이 학문하는 사람이 서적을 모르면 서적을 등한시하면 그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조명희 박사가 거기 갔다 와서 참 깨달은 건 많다고. 학교 개교 역사로 보면 동국대학이 반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러니 이 학문하는 사람이 서적을 모르면 서적을 등한시하면 그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조명희 박사가 거기 갔다 와서 참 깨달은 건 많다고. 학교 개교 역사로 보면 동국대학이 반의 반도 안 되는데 동국대학교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몇 배가 있더라는 게요. 불교 서적이. 우리 한국 서적이. 그런 얘기 없디다. 아무튼 의상스님에게 보낸 이 서간문은 값이 있는 것인데 내용은 다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실려 있어서 그 원문 내용은 다른 데도 실려 있으니 압니다. 알지만은 그 치필로 써서 스승의 예로 스승으로 존경하는 예로 해서 그 보낸 그 한 장이 그냥 천리교를 대학을 살린 거예요. 의상이 그런 스님이었는데 의상과 그러면 이제 원효를 비교해 보면 원효 스님은 여러 종파 여러 경전에 대소승 막론으로 여러 경전에 해통한 분이라서
정말 통불교 사상을 제청한 분이라서 일종일파의 어느 학자다, 화엄학자다, 무슨 삼론학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의상스님은 다릅니다. 철저히 화엄학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화엄학자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댕기면서 그 당시는 원효 스님이 이제 삼국통일 이후에 한 행적을 보면요, 두 가지 있어요. 저술 활동한 거하고 백제의 유민, 고구려의 유민 안위하는 작업, 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라도에 가면 원효라는 이름 만든 군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가. 원효곡도 있어요. 원효곡. 원효 스님이 놀았다고 해서 원효곡, 골곡자. 예. 바로 무등산 뒤에 가면 원효곡이 있어요. 거기 원효와 마음대터가 있습니다. 예. 원효 스님 놀았다서 원효곡이에요. 이렇게 이 원효 스님은 댕기면서 이 국민들의 이 백제에서 유민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래는 거예요. 예, 종교가가. 서양식입니다. 그게 서양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아프리카 주 점령에 들어갑니다. 가면 이제 선교사가 가요. 또 의료진이 가요. 의료진하고 선교사 오고. 의료진 가서 그 문명자들을 치료해주면 고맙거든. 또 선교사 가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좋은 말로 달래면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그러니까 선교사하고 의료진이 가서 그 다음 이제 작업합니다. 점령만 하면. 그듯이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원효 스님이 이렇게 많이 댕겼던 까닭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의상 스님은 중국 다녀오신 뒤로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 다녀오신 뒤에 이제 물론 통일 뒤입니다만 화엄을 가지고 이걸 선양하는 데 지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화엄 10차례 나중에 생기죠. 당시에 화엄 10차례 다 의상 스님이 다 창거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화엄 10차례 하나죠. 그지만 이 의상 때는 절이 아니었죠, 여기가. 의상은 후이죠. 1200년밖에 안 되니까. 의상 스님은 1300년이고. 예. 이렇게 화엄 10차례 생길 만큼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이 도제양성, 화엄 선양, 이걸로서 일생을 지내시고, 원효 스님은 저수 활동과 더불어서 아까 같이 국민들의 해유하는 데 아주 전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그럴 밖에 없었지요. 그의 의상 스님은 철저한 스승입니다. 스승 위에 섰어요. 그의 의상 스님의 화엄은 아무튼 이 지엄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정통을 받아서 그대로 한 거니까 뭐 이거 틀림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원효 의상은 이제 그렇다 하고 경흥대덕이나 태현 같은 저술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그분들이 이제 물론 장기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 아까 태현 같은 이는 자기 스님이 자기 노스님이 유식학을 했으니까 이 원칙 스님 현장 삼장하고 같이 번역에 종사했던 원칙 스님 상자가 도증 스님이 상자가 이 태현이니까 그냥 유식학 계통이죠. 유식학을 철저히 하지만은 사상은 원효 스님 사상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계승했어요. 예. 일승 사상, 통불교 사상, 네. 철저하게 그건 아주 맞다는 것이죠. 그 두 후배의 큰 저술가들이 원효 사상에 반기를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의를 제기했더라면은 원효 스님 사상이 뭐가 좀 잘못됐을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철저하게 그 입장, 예. 부처님은 일승만을 설했다. 대중이 못 알아듣으니까 대중을 위해서 유시에는 소승도 설하고 중승도 설하고 대승도 설했다. 이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철저하게 원효 사상. 그래서 사실은 그런 후대의 저술가들이 통불교 사상을 그대로 개성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이 된 것이죠. 그분들이 이 일을 제기했더라면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냥 원효 스님도 화엄학자다, 분황종 종주다 이렇게만 됐을지 모르는데 그 좋은 학설을, 좋은 사상을 그대로 후배들이 개성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통불교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선교 양종이다, 뭐 선종에 치우쳤다, 뭔 소리 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중국에도 일찍이 없었고 일본에도 없고, 예. 그 중국 학자도 사실은 부러워하는 게 이 원효 사상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죠. 예. 여기 여담 하나, 설중업이라고, 버금중자 업업자 설중업이라고 설총선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로 말하자면 손주죠. 그이가 주일대사로 부임을 했어요. 일본 대사로. 그랬더니 원효 스님은 못 뵙고 설총선생도 못 뵙고
이게 손주를 봤단 말이에요. 예, 설청 갔다 온 훌륭한 위대한 학자도 못 뵙고 또 오네스님도 못 뵙고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그 손주가 왔다니까 그 일을 오네스님 보듯이 굉장히 우대를 했대요. 예, 설중업이라고 하니까 일본에 갔었는데, 네. 물론 그 심상이라고 이 오네스님 밑에서 컸다고 그럽니다만 일설에는 심상은 나이로 봐서는 오네스님보다 훨씬 후대라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심상도 오네스님의 화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일본을 가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가서 일본 가서 나는 오네스님의 계통이다 이렇게 당신이 단언을 했으니까 오네스님은 이제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 일본 화음의 종조죠. 예, 심상이. 일본 화음 정조예요. 그러니까 오네스님은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또 존경에 맞지 않았다. 아까 오네스님의 일생을 지켜보고 이 중국 사람들이 평하기를 초지보살은 가신 어른이다. 이렇게 초지보살이라 소리가 중국 사람 입에 나온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오네스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없고. 예,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불교가 들어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 불교의 스승으로 선배로 이렇게 샤샤던 사람들이 오네스님을 초지보살에 이른 어른이다. 오늘 통불교 사상 최고의 사상이다. 이렇게 칭찬을 맞이하는 것은 오네스님이 그만큼 업적이 또한 그만큼 인물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오네스님은 이야기는 승속을 막론하고 또 세속에서 했던 일이나 이런 걸 막론하고 오네스님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삼국 통일 때 또 한토막 얘기를 하죠. 오네스님이 태자 문무왕이 그때는 번민입니다. 그 이름도 이 불교적인 이름이죠. 법법자 민체발미죠. 번민이죠. 번민 태자를 데리고 서울을 지킵니다. 근데 이 오네스님 그때 그 직책이 뭐냐면 태자사예요. 태자사. 태자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처남이죠. 처남. 예, 여섯공주의 동생이니까 처남이죠. 그런데 그 태자의 스승으로 계시면서 전권을 줍니다. 예, 전권을 줘요. 무열왕이 이 백제 쳐들어갈 적에. 그래서 이 오네스님이 이제 전쟁 물자 조달 또 중상자 사망자 그 보충 인원 보충 군대 보충 5만 명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것도 해야겠죠.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거는 외병하고 탐나국 이게 뒤에서 배후에서 들어올 걸 이걸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 승려들에게 촌 동원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승군을 임진왜란때 승군이 생겼다고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네스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네스님이 그 총 동원령을 내렸어요. 늙고 병든 이는 또 어리고 늙은 이는 절에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원을 하고 젊은 장정은 다 나오라. 요게 이제 오네스님의 예, 총 동원령 명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승군들을 양성을 했어요. 승군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예, 대단히 또 실력도 있는 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딱 이 서울을 근교에 딱 배치하고 있었는데 김해 지방에 또 이제 정보가 날아옵니다. 왜군이 들어왔어. 예, 왜군이 상당한 숫자가 왔습니다. 그걸로 승군이 막았어요. 그때 수도경비사령부 대긴 경주시키는 군대는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꼭 이 외병이 그쪽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간포 쪽으로도 올 수 있고 강원도 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놔두고 승군이 가서 막았어요. 또 좀 있으니까네 사천지방 저기 삼천포 글로 탐나국 군대가 들어왔네요. 탐나국은 제주도죠. 제주도는 그때는 이 백제와 호영호제에서 백제가 종주국이에요. 백제의 속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또 군대가 왔네요. 또 그것도 막았어요. 이미 그 예견을 누가 했느냐면 오네스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랜 승군을 딱 뒀다가 두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탐나국이 그 뒤로는 다시 이 신라를 못 왔어요. 예, 못 오고 그리고 또 이 적대 관계 있어갖고 완전히 통일기 훨씬 후에 이제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백제는 비록 거기서 망했지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있으니까 그 세력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탐나오고 일본하고 백제계니까 같이 내왕하고 신라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먼 훗날에 이 수교를 합니다. 네, 탐나오고는. 그걸 오네스님이 다 막아냈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태종무열왕이 죽습니다. 태종무열왕이 죽어요.
네, 자기에게 죽은 걸로 나오죠. 저번에 그 드라마에는. 아무튼, 예, 백제인에 의해서 죽었던 여튼이 죽고, 이제 퇴자했던 그 범민이 이제 문무왕이 됩니다. 실은 이 문무왕이 두 전쟁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효스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태자사로 있다가 또 왕사고 되겠죠. 왕사 국사 다 하겠지만은 그런 이름 띄지 않고 고구려 정벌 때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중군에 원효스님은 남고 전군에 이 나이 늙은 김유신 장군이 나갔는데 갑자기 전군에 이 당나라 군대 그쪽에서 이 군량미 3만석을 보내달라고 이 전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이쪽에서 신라에서 대기로 아마 됐던 모양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배로 들어와갖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이제 평양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3만석 싣고 이제 갑니다. 전군 다 가서 이 인도하기 전에 첩보가 와요. 첩보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난설한 새가 있죠. 난설한 새 한 마리가 그려지고 그제까지 송아지 독자인가요? 송아지 독자가 하나 써 있어요. 송아지 독 그러죠? 난서 한 마리가 그려지고 그게 암호입니다. 암호. 김유신 장군이 또 전혀 모르겠단 말이요. 옆에 좌우에 다들 군사들을 이 전략가들 다 몰라. 이거 뭔가 왔는데 급히 왔는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중군에 있는 원효대사에게 빨리 보내봐라. 원효대사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고는 두자 써줍니다. 속환 돌아올 환자, 속히 돌아오란 퇴각 명령입니다. 총퇴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네. 김유신 장군이 뭣도 모르고 그냥 총퇴각 명령을 내렸더니 매복한 고구려 군사에게 덮쳤어요. 그 늦게 온 사람은 많이 죽고, 예, 주력 부대는 다 살았어요. 나중에 이 원효대사가 이 김유신 장군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게 이제 속히 돌아가란 말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지 하나만 봐도 원효 스님이 삼국 통일에 주역으로 참여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전군이 정말 그걸 모르고 조금만 지체했으면 그 매복군에게 다 참사를 당했을 텐데 원효 스님이 그걸 알아내갖고 금방 연락을 해서 퇴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이건 보통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그 전에 가보년 때 선학원에 정화한다고 스님 모시고 살 적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고 놀 적에 이 해적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둘이 고서점을 훑다가 보니까 흥무왕전이 있어요. 한문 한글로 써진 흥무왕전이 있어요. 흥무왕이 내내 김유신님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대요. 천관이라는 그 기녀하고 한때 놀았다가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친구 집 술을 먹고 돌아오는데 말이라는 놈이 그냥 적극 그 천관 집으로 갔단 말이야. 그 전에 갔던 집이라. 그 천관이가 울면서 서방님은 이렇게 무정하셔요. 왜 이제 오세요? 끌어내린다. 그때서 딱 마루에서 잠자다가 그냥 술에 취해서 잠자다가 깨서 보니 천관 집이 왔거든. 어머니에게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놈 말이 흘렀단 말이야. 천관이를 뿌리쳐버리고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하고는 말을 가서 목을 베고 그냥 돌아서 가버렸거든. 천관이가 그걸 보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서 그니까 중이 됩니다. 중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천관 그이도 중이 돼갖고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서 중도를 해요. 남산에서 중도를 하다가 근데 아까 그 드라마에는 천관이가 그냥 중이 아니고 여자로서 그냥 고민하는 상도 나오고 전혀 없은 얘기요. 누가 썼느냐 하면 장덕조라 하는 여류 작가가 그 일제 때인가 그때 쓴 겁니다. 그게 삼국기가 해방 후에 썼던가요? 일제 때인가. 근데 그걸 드라마 한 건데 그걸 잘 몰랐었더구먼요. 천관이가 중이 됩니다. 그래서 중이 되면서 항상 남산에 어느 그 절에 있으면서 빌어요. 한 번은 이 김유신 장군이 젊어서 한참 그 출세해가지고 지금 장군으로 올라가는 시절에 그 태평시대에 만나서 집에 왔다가 쉬면서 남산에 놀러를 갔다가 어느 절을 갔더니 낭한 목소리로 여성이 그 관음보살에게 정근을 한단 말이요. 그래 이제 어떻게 이쁜 여자가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내나 좀 기다려서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안고고 축원하는 더더니 김유신 장군이 건강하고 입신양명해서 삼국통일을 하게 해주시오.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해줘. 아, 이렇게 빌거든. 그래 깜짝 놀랍니다, 김유신이. 응? 어떤 여자에게 저렇게 내가 이 삼국 통일을 하도록 그 비느냐, 이 말이요. 응? 문장수하고, 하긴 장구하고, 삼국 통일을 해 주시오.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게 해 주시오, 빈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래 이제 나와서 이렇게 비군 스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걸 옆눈으로 봤지, 그거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봤더라도 천관이 머리 깎은 줄 전혀 모르죠. 그게 천관입니다. 운호대사에 의해서 아까 그 억울한 것을 그 원한을 다 풀고 중이 돼 갖고 또 중이 돼서도 그 김신 장군이 훌륭히 되기를 빌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훗날 이제 삼국 통일을 할 적에 고구려에 쳐들어갈 적입니다. 예, 운호대사에게 비책을 묻습니다. 나는 별로 재주가 없고 저 남산에 어느 암자에 가면 그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좀 알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 이제 운호스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를 가보니 내내 그 젊었을 때 봤던 그 비분이가 늙어서 그부터 늙고 갖고 같이 똑같이 칠순이 돼서 안 늙었겠어요? 그 노스님이다. 그 주머니 3개를 줍니다. 처음 유급할 때는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1, 2, 3 순서에 처음 유급할 때 이거 끌러보고 두 번째 유급은 세 번째 끌러봐. 그게 네. 그 주머니 3개가 그 비책이 적어졌어요. 그런 난을 만날 줄 알고 딱 해줍니다. 그랬는데 참 이틀 올 적에 처음에 끌려서 그때로 성공했고 2번, 3번 다 했어요. 그냥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적에 원어스님한테 물어요. 그 비군스님이 과연 누굽니까? 안 가르쳐줘. 직접 가서 만나시오. 안 가르쳐줘. 아니 이렇게 미리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곤욕을 칠 줄 알고 비책을 일러준 거 보면 범상한 분이 아닌데 누굽니까? 했더니 그는 보살이요. 그래 보살. 누구냐? 천관보살이요. 그러거든. 천관이란 말이 탁확 드니까 자기 그 따르던 기생 이름이 생각나거든. 아니 천관이라는 보살도 있습니까?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그런 보살처럼 보살이 있습니까? 아 있다고 말이지. 응? 그 일러줘. 그러면서 그게 옛날 장군을 사모했던 천관이라는 기녀가 중이 돼갖고 내가 가르침을 내한테 받고 그대로 수도를 잘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됐어. 평생을 장군을 위해서 빌고 또 비책까지 다 해준 거요. 아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합니다. 내가 갔더니 젊어서 한 번 갔더니만은 그 축원은 들으니까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을 해결해 주시고 비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다고. 바로 그 일하고 찾아가라고. 그 돌아오자마자 그냥 그이가 찾아갑니다. 갔더니 벌써 올 줄 알고 벽에다가 시 한 수를 써놓고 가요. 그 그 흥망전에 시가 다 있을 때다. 예. 먹이채 마르기 전에 금방 써놓고 떠났어요. 그 제자들들을 물으니까 저 청관산으로 갔습니다. 청관산이 어디냐? 어디냐? 옛날 백제 땅 그 청관산이 저 장흥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거든요. 예. 아 그래 하고 언제 가신다? 금방 가셨다고. 예. 그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청관보살은 말은 거기에는 그렇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고 김신장은 말로 거기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이 스순이 넘어서 팔순 다된 양반이 그 말로 따라갔단 말이 믿어지는지 몰라 그러는데 아무튼 따라갔대요. 말로 쫓아가고 청관보살은 하늘로 날아가고 가서 보니까 저 전라남도 장흥군 바로 그 아까 청관산이에요. 거기 청관산. 네, 그걸로 갔어요. 그거 갔더니만은 그 노스님이 또 거기 계셔요. 계시는데 거기도 또 시 한 수를 써놓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만나들 뭐하냐.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크게 일했으니 그거 만족을 삼으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서방세계의 청관산으로 간다. 나는 거기다 자기 출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본시 청관보살이러니 삼국 통일을 돕기 위해서 또 장군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임시로 나왔다가 난 다시 이제 청관산으로 간다. 중국에도 청관산이라고도 있고 또 인도에도 청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청관산이 있습니다. 그 청관보살이 있던데 네. 나는 간다. 시 하나 써놓고 그걸 떠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흥망전의 서술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유신 장군을 도왔던 그 스님이 비군 스님이 청관 스님인데 그가 여기서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 원효대사하고는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효 스님이 이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할 적에 다시 이 화랑 재훈련 시킬 적에 바로 쌍계사 위에 그 신흥에 그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자리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거기 있는 화랑 그 총사령관을 있었거든요. 연병 총사령관. 그때 청관 스님이 거기 그 요즘 같은 뭡니까 무술을 가르치는 교련사입니다. 예,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화랑의 어머니 노릇을 해요. 그랬는데 이 김유신 장관은 거리가 떨어져서 안 갔지만은 이 청관 스님이 삼국 통일하는데 커다란 참 기여를 하죠. 이런 게 역사의 그 뒤안에 다 묻혀 있는데 아 이런 얘기가 지금 요즘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려니만 또 그런 거 기다려 듣지도 않지요.
아무튼 원효 스님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좀 어떻게 좀 글로 좀 한번 써보려고 이것저것 쳐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대요. 아무튼 훌륭한 분이라요. 그리고 이제 원효 다음에 인물은 아까 말씀 것 같이 원효 의상 다음에는 경흥 스님이 이제 인물입니다. 경흥 스님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 웅천주 사람이니까 지금 바로 진해 거기가 웅천주입니다. 그 웅천주 사람. 바로 성주사 있는 그쪽입니다. 다 거기가 웅천주 사람인데 그분이 대단해요. 근데 이제 저기 안산 내원사에 가면 백년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세법당 바로 뒤가 백년암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구니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 비구니 사리탑. 그 비구니 스님이 바로 그 경흥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대신으로 있다가 늦게 딸 하나 낳고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경흥 스님에게 맡깁니다. 내 딸 좀 길러달라고. 그랬는데 그 길러갖고 중내에서 이제 훌륭히 됐는데 그분이 죽어서 사리가 그냥 무수히 쏟아졌거든요. 역사적으로 비구니 사리가 나왔다는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아마 효실 겁니다. 거기에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와서 30이 넘도록 30세가 넘도록 여자 꼴을 못 본 남자에게 여자 맛을 보여줘요. 원력을 세워갖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대신 지냈으니까 상당한 재산이 있었죠. 그 재산을 전부 갖다가 백년하면서 운영하면서 30세가 넘도록 여자 꼴을 못 본 사람이 있거든 오시오. 이렇게 방을 써붙여.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그걸 보고는 이런 요망한 여인이 났냐, 이런 음탕한 여자가 있냐 굉장했겠죠. 그런데 함부로 건들들 못해요. 국사의 제자예요. 경국사 제자예요. 그 경국사 제자예요. 그럼 경국스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죠. 그래 경국사가 오호 지켜봐라. 손도 못하게 옵니다. 미리 그러니까 스승에게는 양해를 다 얻었겠죠. 그러니까 30살 넘도록 장가 못 간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문둥이밖에 없어요. 그때 문둥이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정말 장가 못 본 사람들 오면, 뭐다, 거지들이 오면 말이에요. 전부 목욕시켜서 새 옷 갈아입혀서, 하룻밤 데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스다 대고 이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천생의 복이나 잘못인 거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내서 발심해갖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떻든 부처님 찾고 염불해라. 그걸 가르쳐줘요. 그 집만 거쳐 나오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거지 노릇 해도. 염불한다고 거지가 염불을 해요. 그래서 1000명에게 보시옵니다. 10년 동안. 대단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그 비구신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욕을 먹을 거냔 말이요. 또 제자들도 그냥 우리 스님이 요녀가 아닌가? 저렇게 그냥 남자들을 품에 저렇게 오면 요녀가 아닌가? 별 생각 다 하지만 아무튼 조석으로 발언하고 매일 오는 건 아니겠죠? 안 온 날은 부처님에게 서서 발언하고 염불하고 이러면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999명을 치렀어요. 이제 1000명 마지막에는 그때 제일 좋은 비단이 뭡니까? 명주입니다. 명주 비단 옷을 탁 함부로 해놓고 비단 입으로 하고 전부 새로 향나무를 비에다가 향탕수를 만들어서 물을 딱 데워놔. 한해 겨울에 추울 때 어느 거지가 그냥 형편없는 거지가 전부 이 몸이 터져갖고 그냥 진물이 나는 거지가 와서 여기 여자 꼴 못 본 사람 받아준다기 왔소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어시라고 해서 선수 전부 다 씻어줍니다. 우리 어려서 그 분나무 봤죠? 분꽃나무. 나 도량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얀 열매면 그 깨면 하얀 게 나오죠. 그게 분입니다. 그 분은 안 줍니다. 그 전부 다 분으로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하룻밤 동침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천벌을 받은 이 병에 걸린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다. 지금이라도 발심해 갖고 하든지 새 사람이 되라고 일러줘요. 그리고 둘이 자다 보니까는 어디 가볼 거 없어. 여기 자다 가볼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네 운목에 앉았는데 연화대 또 그냥 앉은 분수보살이요. 거기서 이제 수기를 내립니다. 듣거라. 네가 혹시 요년가 싶어서 내가 와봤는데 이렇게 원력을 갖고 많은 사람을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로 돌려줬으니 이 공덕이 한량없구나. 너는 이 다음에 언제 어디서 성불하리라. 그 옆에 방에서 제자들이 지키고 봐요. 노상 봐요. 스님이 어쩔까 싶어서 지켜봐요. 그런데 그냥 그날은 보니까네 환히 광명을 놓은 문수보살이 연화대에 앉아서 턱하니 수기를 해. 그 은사 스님인 그 비구이 스님은 빨가 벗고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수기를 내려. 우리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몰랐구나.
문수보살이 감흥 오셨구나. 그런데 그이가 열반하신 뒤에 아마 사리가 수백 개 나왔어요. 300여 개, 뭐, 그리고 기록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생각에는 이성 조절을 하면 이 정기가 다 사라져 사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그런 계획을 지켜야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이는 1000명에게 10년간 보시했는데 사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정말 이 수행의 도상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리가 나온 거죠. 비구인 사리로 나면 그 효실 겁니다. 그 전에는 사리 나왔던 말이 없고, 네. 저도 그래서 그 턱까지도 한번 가봤네요. 지금은 뭐 그냥 밭인가 노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리 탑비로 뭐 탑은 사리가 그때 들었었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은 뭐 형편없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죠. 지금 성남사 법주로 계시는 인홍 스님 있죠. 비구니 계에서는 그래도 큰 스님입니다. 한 번은 이게 이제 이 공부로 다닐 적에 그 세법당을 갔더니 대처성 노장이 있더래요. 그때 그 스님하고 같이 다니는 스님이 뭐냐, 그 누구냐, 성우 스님하고 둘이 갔더니, 근데 그 밤에 저녁 먹고, 병이남 터 안 하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게요. 비구니가 이러저러했다. 이 노장님이 우리를 겁탈하려고 저런 얘기 한갑다 하고 그 얘기 듣고는 밤새껏 잠을 못 자고 문고리만 잡고 있었다는 게요. 놀래갖고, 저 스님이 우리 겁탈하려고 아마 저런 얘기 했는갑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새벽 되니까 노장님이, 대처성 노장님입니다. 노장님이 목탁석을 하는데 목소리가 막 기가 막히더래요. 정말 원력이 담은 목소리로 이렇게 도량석 하더라는 게, 우리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아침에 오히려 자기 사과하고 나왔대요. 저런 어리 우리를 겁탈하려고 일부러 우리한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중이더래요. 비록 대처성이지만은. 그래, 그 이롱 스님이 그 얘기 듣고는 참 감명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면 이제 그런 좋은 분들도 만나지요. 아까 밀교가 한참 또 이 중국에서는 금강지 3장, 선무의 3장, 이런 분들이 와서 밀교 경전을 많이 번역하고 정통 밀교를 전수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데, 아까 명랑조사 같은 이는 중국에 다녀온 역사를 보면 이 선무의 3장이 오신